31번부터 볼게요. 31번. 154페이지 가시고 요약집에. 이게 가끔 문제 풀다 보면 아까 27번처럼 정답률이 90한 6%? 뭐 그러니까 90% 이상. 그러면 그런 문제는 한두 번 틀렸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해설을 안 하고 가시는 분도 있을 테고, 뭐 해설 처음엔 안 하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럴 수 있잖아요. 다른 문제는 다 맞았는데 그 한 문제 하나 틀렸어. 그래서 그거 하나 해설을 들으려고 내가 여기 1시간 동안, 뭐 3시간 동안 앉아 있는데 그 문제 되니까 다 맞으셨으니까 건너갈게요. 이러고 가면 서운하잖아요. 그래서 정답이 90% 넘는 것도 설명을 하는 건데, 원래는 90% 넘어가는 것들은 설명 잘 안 하는 게 맞죠. 근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공법 선생님하고 이렇게 통화할 일이 있어서 전화하시다가, 천하는 수업 공법 선생님하고 같이 나가는 학원이 꽤 되거든요. 그래서 천하는 뭐 세설 1시에 끝내드린다니까 좋다고 하시던데요. 그래서 저는 1시에 끝냅니다. 이러시던데. 진짜 1시에 끝내세요? 네. 진짜? 빨리 서둘러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1시에 끝내냐고 막 그랬는데. 31번 갑니다. 154페이지 틀리신 분은 154페이지 가시고, 공부하실 건 3가지였죠. 첫 번째 개념. 개념 물은 게 1번이잖아요. 사업주의 신용이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이 아니라 개발사업 자체의 수익성을 기초로 자금을 대출해준다가 개념에서 기억하시랬던 거고, 두 번째는 특징. 그 특징은 설명한 게 이제 4번하고 5번에 대한 얘기인데, 특징 중에 첫 번째가 독립된 프로젝트 회사를 만든다.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가 돈을 못 갚는다라고 해도 사업주는 이 돈을 대신 상환할 의무를 갖지 않는다. 그걸 비소구. 근데 일부에 대해서는 상환 책임을 지기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제한소구고요. 또 하나의 특징이 이제 자금 관리가 철저하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그거를 이제 5번을 먼저 보시면, 5번은 대출자가 부도등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럼 이 대출자가 누구예요? 프로젝트 회사예요, 프로젝트 회사. 아니, 대출자란다. 죄송합니다. 대출자는 은행이고, 여기서 부도난 애가 누구예요? 프로젝트 회사예요, 프로젝트 회사. 또는 뭐 사업주가 될 수도 있고. 그럼 이렇게 개발 사업을 진행하던 애가 부도가 나면 그 사업권이나 시공권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받아요. 그럼 이건 개발 사업과 그 사업주를 서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분리를 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주가 망해도 이 개발 사업은 어떻게 하게? 진행되게. 그게 이제 독립된 프로젝트 회사를 만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얘기, 개발 사업지를 담보 신탁하고, 그러면 토지에 대한 뭘 설정한 거예요? 담보를 설정한 거죠. 그럼 얘는 부동산에 대해서 일부 담보를 요구한 거잖아요. 그럼 이게 일종의 뭐에 대한 얘기예요? 제한소금액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 특징 설명한 게 이제 5번 지문이고, 4번은 뭐냐면 부동산 개발 사업의 자금 지출 우선순위를 정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대출 받아본 적이 없다면 뭐 신용카드로 카드 서비스를 받을 때 내가 30만 원을 카드 서비스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돈이 나오면서 그 은행에서 종이 쪽지가 하나 같이 따라 나와서 이 돈은 우선 생활비 쓰시는데 1순위로 쓰시고, 2순위는 뭐 애기 분유값 대시고, 3순위는 차 할부금 내시고, 이렇게 순서를 정해준다? 그런 일은 없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출에서는 내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 우선순위 같은 걸 정해주질 않아요. 그럼 이걸 우선순위를 정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출되는, 그러니까 대출해주고 그 자금 관리를 계속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은행에서. 그래서 그 순서를 정할 때 그 뒤에 말, 시행사의 개발이익보다, 그럼 이 시행사의 개발이익이 사업주가 가져가는 이익이에요. 그럼 이걸 먼저 빼가 버리면 공사비 충당할 돈이 부족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걸 먼저 빼가지 못하게 하고 어디에? 공사비에 우선적으로 지출되게끔 순서를 정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결국 뭐예요? 그만큼 자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다? 철저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개발 사업의 비용이 제대로 쓰일 수 있게. 특징 설명한 거고. 나머지 2번하고 3번은 뭐예요? 장단점. 그럼 장단점은 누구 공부하시랬어요? 사업주 입장에서 장점인지 금융기관 입장에서의 장점인지도 구별하시랬죠. 그러면 3번에 있는 것처럼 사업주 입장에서의 가장 큰 장점은 뭐예요? 자신의 장부상에 부채가 기록되지 않는 부외 금융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채무 수용 능력에 전혀 변화가 안 생기는 건 사업주 입장에서 장점이지만, 2번에 있는 것처럼 수수료 등이 높은 것이 대부분이어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건 누구 입장의 장점이에요? 은행이지, 대출자. 프로젝트 회사는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높은 은행한테 높은 수익을 물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금융 비용의 부담이 크다라는 단점이에요. 그래서 이건 프로젝트 회사 입장에서가 아니라 누구 입장에서? 대출자, 금융기관 입장에서의 장점을 설명한 거라 틀린 겁니다. 답은 2번.
32번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왜냐면 옛날에는 부동산 학개론 시험 범위 내에 어떤 것들이 들어갔냐면 부동산 신탁 또는 부동산 중개 또는 뭐 권리 부동산 권리 분석 뭐 이런 것들도 다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갔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중개나 이런 거는 어디서 따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어떻게 한 거예요? 빼버린 거예요. 신탁은 사실은 이 신탁 여기서 말하는 신탁은 우리가 배우는 뭐 금융신탁, 개발신탁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탁법에 대해서 배우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다른 데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 부동산학개론 범위에서 빠진 부분인데 그걸 좀 오해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탁은 금융신탁하고 개발신탁이라고 해서 배우잖아요. 그럼 그 내용을 배우는 거지 사실은 신탁의 법리를 배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우리 시험 범위에서 빠져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답만 확인할게요. 5번 가보시면 그래서 4번 같은 경우에 뭐 수탁자가 권리 능력과 행위 능력을 가져야 된다. 이거 어디서 배우시는 거예요? 민법 얘기지 뭘. 민법 배우시는 분들이라 정답 다 맞았을 것 같은데 또 안 그래요. 5번 보시면 토지개발 신탁에서 신탁 설정, 신탁을 설정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소유권을 신탁회사한테 이전해 주고 그 수탁자는 그로부터 뭘 받은 거예요? 수익증권이라는 걸 받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탁을 설정한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그 맡긴 사람이 토지 소유자가 사망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돼요? 상속이 개시되겠죠. 근데 토지는 이미 소유권이 누구한테 넘어갔기 때문에 신탁회사한테 넘어갔기 때문에 토지 자체가 상속될 이유는 없죠. 대신 뭐가 상속되는 거예요? 그걸 표상하는 권리인 수익증권이 상속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라도 개발사업의 진행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소유권은 형식적으로 이전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신탁회사 같은 경우에는 수익증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원래 토지 소유자는 죽었고 그한테 상속을 받은 사람한테 수익 배당해 주다가 나중에 소유권 이전해 줄 때 돼서야 이제 다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건 신탁의 법리를 물어본 거기 때문에 답은 5번이 틀렸고 우리 시험 범위에서는 안 나오는 문제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런 뭐 듣도 보지도 못한 문제들이 나오니까 당연히 정답률은 떨어지죠. 33번 틀리신 분은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 시장 분석과 경제성 분석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제일 먼저 순서 배우시랬고 그 다음에 분석의 구별하시랬잖아요. 구별. 특히 지역경제 분석과 시장 분석과 시장성 분석. 그래서 195페이지 가시면 개발의 타당성 분석 나와 있으니까 그거 한번 다시 정리하세요. 틀리신 분은. 그래서 1번 부동산 상품은 표준화가 용이하다. 시장의 특성 배우실 때 부동산 시장의 특성 배울 때 개별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표준화가 어렵다는 게 특징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을 분석하는 것 자체가 복잡해지는 거죠. 그럼 1번은 당연한 얘기고. 2번 시장 분석과 시장성 분석 구별하는 방법 어떻게 그랬어요? 분석의 대상이 지역 전체를 분석하면 지역경제 분석, 그 지역 내 특정 유형 부동산을 분석하면 시장 분석, 그 중에서 개발된 내 부동산만 분석하면 시장성 분석이랬죠. 그럼 얘는 분석의 대상이 누구예요? 개발된 내 부동산이잖아요. 그럼 분석 이름 시장성 분석돼야죠.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부동산 시장의 추세를 파악하는 흡수율 분석이 방금 전에 설명한 시장성 분석의 분석 방법이랬죠. 그럼 아까 2번에서도 질문 나왔지만 시장성 분석의 목표는 뭐예요? 과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현재나 미래를 예측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3번에서는 과거 분석에는 의미 안 둡니다. 그래서 현재나 미래를 예측하는 게 목표였지. 그래서 3번도 틀렸고. 4번은 배운 적은 없지만 상식적인 얘기잖아요.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임대차계 기간이 긴 경우에 비해 임대차 기간이 짧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공실 위험이 적다. 그럼 임대차 기간을 길게 가져가는 이유는 뭐예요? 임차인을 교체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살던 사람이 계속 살게 하는 거죠. 상가 빌려준 사람한테 계속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왜? 이걸 임차인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뭐가 생길 수 있어요? 내가 의도대로 임차인이 안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생겨? 공실이 생기잖아. 그래서 임대차 기간이 길면 임차인의 교체가 자주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만큼 임차인을 구하지 못할 위험이 줄어요. 근데 반대로 임대차 기간이 짧아서 뭐 법에 있는 거 무시하고 1년마다 임차인을 교체한다. 그러면 그 나가는 날짜에 정확하게 임차인이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럼 공실이 생길 위험이 그만큼 커지는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렸고. 5번 개발 사업의 수익성을 분석하는 타당성 분석과 동일하면 모든 투자자는 그 개발 사업에 투자한다? 가 아니라 별도의 뭘 통해서 투자 분석을 통해서 투자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얘가 타당성 분석과 투자 분석이 별도의 절차라는 걸 알고 있느냐 문제입니다. 그 답은 5번. 34번을 왜 이렇게 많이 틀으셨지? 맨날 풀었던 문제인데. 요약집 185페이지 가시면 부동산 관리의 영역에 대한 얘기하고 방법이라는 건 방식에 따른 설명인 거죠. 그럼 얘는 당연히 뭐 물었겠어요? 1, 2, 3번에 있는 시설관리, 자산관리, 3번에 있는 부동산관리 그래서 AM, PM, FM 구별할 수 있느냐? 아니면 4번, 5번에 있는 것처럼 위탁관리와 자가관리의 장단점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느냐? 물어본 문제죠, 뭘. 그럼 1번부터 보시면 소유주나 기업의 부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는 적극적 관리가 이게 자산관리잖아요. 이게 자산관리. AM. 그다음에 2번에 있는 각종 부동산 시설을 운영하고 유지하는 것으로 시설 사용자의 기업의 요구나 부응하는 가장 소극적 관리가 시설관리. 그럼 1, 2번은 바뀌었잖아요. 3번에서 수지 분석하고 시장 조사하고 마케팅, 공간 배치, 임대료 책정, 임대료 관리, 재무 관리 등은 이걸 하고 있는 사람은 원래는 소유자가 해야 될 운영하는 절차를 관리자가 대신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특정 부동산을 대신 운영해 주는 형태의 관리를 부동산 관리 또는 건물 및 임대차 관리라고 해서 PM이라 부르죠. PM. 그럼 3번은 틀린 데가 없고. 4번 소유자의 의사결정과 의사능력과 지휘통제력이 발휘될 수 있으며 의사결정과 업무 처리가 신속한 건 소유자가 직접 관리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5번 건물 관리에 전문성 나오고 효율적 관리 나오고 합리적 관리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전문가한테 맡긴 위탁 관리. 답은 3번. 35번은 이런 문제가 진짜 어려운 거죠. 문제집에서 풀어보신 거긴 한데 얘가 감정평가 규칙 6조에 가면 현황 기준의 원칙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요약집에다가는 1조하고 1항하고 2항만 써놨는데 법조문에 3항하고 4항도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 문제집에서는 정답을 5번으로 만들어 놨던 걸 4번으로 살짝 바꿔낸 것 뿐이에요. 그래서 6조 1항, 2항, 3항, 4항의 내용을 알고 계시냐. 그럼 6조는 현황 기준의 원칙이니까 1항은 어떻게 돼 있어요? 1항. 그게 1번이죠.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의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과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근데 가로 안에 들어가는 말이 있었잖아요. 시국태에서 보셨던 거. 단 불법적이거나 일시적 이용은 제외. 그럼 1번은 1항 그대로 옮겨놓은 거고. 2번하고 3번이 이제 우리가 말한 2항이죠. 2항. 그럼 그 2항에서 2번은 뭐예요? 우리가 다음 각호라고 그래서 항상 세 가지 예외가 있다고 했던 거. 그게 뭐예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의뢰인이 요청했거나 사회통념상 필요할 때는 일정하게 기준 시점의 가치 형성과는 다르게 조건, 가정을 하거나 또는 특수한 조건을 붙여서 평가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경우를 가정해 놓은 거고, 세 가지. 그 다음 3번은 뭐예요? 3번. 6조 2항에 나와 있는 조문을 그대로 옮긴 거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의 요건이 아까 2번에 봤던 그 세 가지예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의뢰인이 요청했을 때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의 경우에는 기준 시점의 가치 형성 요인 등을 실제로 다르게 뭐하거나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나 뭘 붙일 수 있다. 조건. 그럼 이것까지는 봤던 지문들이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답을 안 고르셨을 거예요. 그 다음 4번.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 조건을 붙일 때, 그럼 붙일 수 있는 경우는 세 가지밖에 없었죠. 어떨 때?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의뢰인이 요청했거나, 사회통념상 필요할 때. 그럼 사회통념상 필요한 건 예외적으로 붙여놓는 거고, 사실 조건을 붙이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 아니면 의뢰인이 요청했을 때. 근데 여기서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어서 이렇게 다른 법에서 이러이러한 조건을 붙이거나 이렇게 가정해서라고 평가하라고 시켰으면 그 법에 따라서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이 하면 되잖아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조건의 합리성이나 적법성,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는 경우는 누구는 빠진다는 거예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빠져요. 그럼 이런 검토는 언제만 하는 거예요? 의뢰인이 요청했을 때와 사회통념상 필요하다라고 판단될 때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합리성이나 적법성 이런 걸 따집니다. 그럼 그걸 따지는 이유가 이제 4번에 있는 건데, 아니 5번에 있는 거.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 조건에 합리성이나 적법성이 결여되거나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다. 그럼 평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의뢰를 할 때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는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내 땅이 있는데 그 땅 밑으로 나는 오늘부터 10km를 파고 들어가서 그 10km 지하에다가
100층짜리 건물을 지을 예정인데 그 100층짜리 건물이 완공된다면 이 토지 가치가 얼마가 될지 평가 좀 해주세요. 그럼 기준 시점에서는 이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 없다? 이 토지에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기준 시점의 가치 형성 요인과는 다르게 의뢰인이 뭘 한 거예요? 특별하게 가정하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럼 이거 따져서 감정평가업자는 이에 따라서 평가를 해줘야 돼? 이럴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의 기술로는 10km를 파고 들어가는 것도 힘들고 거기다가 100층짜리 건물을 짓는 건 더더욱 불가능하죠. 그럼 얘는 실현 가능성이 있는 애요 없는 애요? 없어요. 그런 거 근데 이걸 평가하고 있어야 돼? 바빠 죽겠는데 돈 받아가면서. 그러면 5번 같은 경우에 감정평가업자는 이와 같이 감정평가 조건이 붙었을 때 그 조건이 합리적이지 못하거나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우거나 또는 지금처럼 실현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될 때는 의뢰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지. 근데 이런 거 모르고 받아놓고 보니까 평가하러 가봤더니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그럼 그 수임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철회할 수도 있겠죠.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문제집에서 풀어보셨었고 6조에는 1항과 2항만 있는 게 아니라 3항과 4항도 있다라는 걸 좀 알아주세요 라고 내신 문제입니다. 36번은 많이 나오는 형태예요 문제가. 그래서 문제집 풀 때도 이거 다 외우기 힘드시면 왜 식 외우라고 그랬잖아요. 문제집 풀 때 4번은 식으로 나와 있었고 6번은 이렇게 나와 있어갖고 그 두 개 같이 공부하라고 했던 거. 요약집 펴보셔야 이거 일일이 다 찾아봐야 해서 의미 없고. 근데 정답은 금방 찾잖아요. 왜? 1번에 원가법은 배우실 때 적산가액 어떻게 구하신다? 제조단가에서 감가 수정액만 빼면 되잖아요. 감가 누계액만. 그러면 원가법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제조단가와 감가 수정. 그래서 대상 물건에 뭐 구하는 거? 가액. 그럼 1번은 틀린 데가 없어요. 그래서 답은 쉽게 던져준 거예요. 뒤에 읽어볼 게 많으니까. 그럼 2번에서 적산법은 적산임대료 구하는 방법이랬잖아요. 그 적산임대료 구하는 식을 외우고 계시면 이거 따로 안 외워도 된다고 그랬죠. 그 적산임대료는 어떻게 구해요? 대상 물건의 가액인 기초가액에다가 기대율을 곱해서 필요재정비 빼라고 그랬죠. 그게 구하는 식. 그러면 제조단가 대신에 누가 들어가면 돼요? 기초가액. 3번을 찍으신 분이 생각보다 많으실 텐데 3번은 왜 잘못된 거예요? 거래사례비교법은 임대료 구하는 방법이 아니라 뭐예요? 가액 구하는 거예요. 가액. 임대료 구하는 방법은 따로 있죠. 누구? 임대사례비교법. 그래서 3번은 그래서 틀렸고 4번은 수익환원법은 수익가액 구하는 식 하시면서 이거 이해하시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수익환원법에서는 이름에서 아시다시피 발생하는 수익을 뭐예요? 환원하는 거예요. 환원. 그래서 수익환원법이에요. 그럼 순수익과 환원이란 말은 제대로 들어갔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순수익은 우리가 환원이라고 하는 거의 정의가 뭐였어요? 환원. 장래에 발생할 일정한 금액을 현재 시점의 돈으로 환산하는 게 환원이에요. 그럼 환원의 대상이 되는 순수익은 과거 산출한 금액이 아니라 뭐예요? 장래, 미래에 발생할이에요. 그래서 장래 산출될 순수익이라는 말에서 바꿔놓은 겁니다. 5번은 문제집 풀 때 있었잖아요. 수익 분석법은 임대 경영이 아니라 뭐라고? 일반 기업 경영. 그 문제집 풀면서도 와 치사하다 그랬던 문제. 그래서 치사하게 내놨으니까 답은 1번에다 줬잖아요. 치사한 걸 안 보게.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답은 1번. 37번은 이 문제의 가장 큰 포인트는 뭐다? 총화식. 그래서 문제집 풀 때가도 37번. 문제집 풀 때 거래사례비교법 문제가 다 자, 이런 문제 한번 볼게요. 읽어보고 갈게요. 다음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주어진 조건에 따라 기준 시점 현재 대상 토지 가액을 구하기 위한 뭘 구하래요? 개별 요인 비교치. 그럼 얘는 개별 요인 비교치라고 하는 보정치를 구하는 방법인데 그 문제집 푸시다가 보정치 구할 때 다 문제마다 뭐라고 돼 있었냐면 단 상승식으로 구한다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거 설명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상승식으로 구하라고 했으면 상승식과 상대적인 개념인 총화식이라는 것도 이해할 수 있게 문제를 하나 정도는 넣어놔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넣어놨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상승식 문제 풀어드리면서 총화식과 어떻게 다른지 구별은 해드렸어요. 그럼 상승식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보정할 게 지금은 얘는 몇 개가 있는 거예요. 개별 요인 비교치로 몇 개 줬어요? 6개 준 거예요. 그럼 그 6개를 다 제각각 곱하는 게 이게 상승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보정치는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요? 지수법으로 해서 뭐 100분의 100 이렇게 해서 지수를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럼 그 지수를 각각 지금 같은 게 6개니까 그 6개를 다 각각 따로 곱한 게 뭐? 이게 상승식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 그럼 총화식은 뭐냐면 하나만 곱하는 거예요. 하나만. 보정치를 하나만 곱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밑에 들어가는 게 누구니까? 사례니까 사례 부동산의 지수를 다 어떻게 해서 더해서 하나로 만들고 그 다음에 위로 들어가는 게 누구였어요? 대상 물건의 값이었잖아요. 그 값을 다 더해서 얼마로 만들어서 하나로 만들어서 보정치 하나만 곱하는 게 총화식입니다. 그래서 맨 밑에 뭐가 있어요? 표준지가 누구예요? 표준지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표준지가 거래 사례예요. 그러면 사례 자료의 점수는 다 100으로 돼 있으니까 합한 거 얼마? 600.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대상 토지가 뭐예요? 가치 평가의 대상이 되는 대상 물건. 위에 점수 다 더하니까 얼마? 그래서 이 두 개 밑에 합계가 주어진 거예요. 이거 구하는 거 번거롭지 않게. 그러면 보정치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600분의 590. 그럼 이걸 소수로 바꾸니까 590을 6으로 나누면 되겠네. 그러면 0.98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총화식입니다. 답은 2번. 38번 틀리신 분은 이건 또 의외로 많이 맞으셨네. 이런 게 제일 어려운데 사실은. 38번 가셔서 38번이란다. 책에 어디를 가시냐면 200 몇 페이지예요? 246페이지를 가보시면 246 38번은 뭐에 대한 얘기예요? 다음은 환원율에 대한 산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빈칸에 순차적으로 들어갈 내용. 그럼 이건 환원이율에 대한 얘기잖아요. 우리 환원이율을 구하는 방법 5가지는 어떻게 외우신다? C, 조, 투, L, 부. 그 중에서 계산 문제로 내는 건 딱 2개 있다고 그랬죠. 세 번째 있는 누구? 투.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부채감당법. 그러면 부채감당법은 환원이율을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요? 부채감당법이니까 부채감당률을 이용하겠죠. 부채감당률에다 뭐 곱하고 대부비를 곱하고 저당상수 곱해서. 그게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게 니은에 있어요. 그럼 니은 보시면 자본 환원율을 뭘 이용해서 구하고 있어요? 부채 감당률을 이용해서 구하고 있죠. 그럼 이게 누구예요? 부채 감당법이요. 그럼 부채 감당법으로 환원율을 어떻게 구하는지는 알고 계시죠? 지금 설명한 대로 뭐 부채 감당률에다가 대부비를 곱하고 저당상수 곱하고. 그러면 그 니은의 가로 안에 들어갈 건 누구다? 저당상수. 그러면 보기 넘어가 보세요. 한 페이지 넘어가 있으니까 지금. 보기에서 두 번째 저당상수 들어가는 건 누구 하나밖에 없어. 그럼 답 나오네. 그러니까 하나만 제대로 알면 풀게 해놨어요. 하나만 제대로 알면. 제발 하나만 떠올리시면. 그러니까 문제를 내신 분이 그렇게 악독하게 된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도 확인해봐요. 왔다 갔다 안 하고 정신대로 푸시네. 두 번째 게 저당상수 것만 찾았으면 앞으로 다시 오셔야지 뭘 왔다 갔다 해요. 그 다음에 또 계산하는 거 누구 있어요? 투자결합법. 그럼 투자결합법은 물리적 투자결합법과 금융적 투자결합법 두 가지 있다고 그랬고, 물리적 투자결합법은 토지와 건물이 결합됐을 때 토지의 비율과 토지의 수익률, 건물의 비율과 건물의 수익률이 서로 다를 때 가중평균하는 거였죠. 그 다음에 금융적 투자결합법은 뭐 있어요? 내 돈과 남의 돈이 결합됐을 때 내 돈의 비율과 남의 돈의 비율, 그 다음에 내 돈의 수익률과 남의 돈의 수익률을 이용해서 가중평균하는 거. 그럼 이때 내 돈의 비율은 뭐라고 그랬고? 지분 비율. 내 돈의 수익률은 지분 수익률. 남의 돈의 비율은 뭐였어요? 지분과 반대말이라서 부채 비율 들어가면 큰일 난다고 그랬죠? 대부 비율. LTV라 부르는 거. 그 다음에 남의 돈의 수익률은 이자율만 갖다 쓰면 안 된다고 그랬죠? 원금 회수되는 것도 고려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당 상수 갖다 쓰시랬어요. 그럼 얘도 만약에 문제를 그 대부 비율이나 저당 상수에 가로치면 그게 문제가 더 어려워요. 근데 쉽게 내주느라고 내 돈의 비율에다가 곱해줘야 될 내 돈의 수익률에 가로쳐 놓은 거죠. 어디에다? 리을에다가. 리을이 지금 금융적 투자결합법이니까. 그럼 리을에 들어갈 건 누구예요? 지분 수익률 또는 지분 배당률, 지분 환원율 들어가면 되죠, 뭘. 그럼 그 두 개만 알아도 답 나오잖아요. 그럼 나머지 것들은 기억번은 원래는 삼각후 환원율을 구하는 식이어야 될 텐데, 삼각후 환원율은 삼각존 환원율에서 뭘 뺀 거? 감가상각률을 뺀 거예요. 그럼 거꾸로 삼각존 환원율이란 건 삼각후 환원율에다 뭘 더한 거다? 삼각률을 더한 거. 그 다음에 디귿에 있는 건 누구예요? 디귿에 있는 걸. 순수이율을 우리는 뭐라고 이해하자? 무위험률.
그럼 무위험률에다가 위험할증률 더해서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을 우리는 뭐라 불렀고? 조성법. 이런 요소구성법이라 불러서 요구수익률을 이용하는 게 조성법이랬잖아요. 그럼 가로 안에 들어갈 건 뭐예요? 위험할증률 또는 위험률. 그러니까 시조 12만 잘 외우고 있어도 계산식 다 나올 수 있고, 부채감당법하고 그 다음에 투자결합법은 계산 문제 낸다고 그랬으니까 그 계산식 알고 있으면 풀 수 있게끔 내준 문제예요. 답은 3번. 39번은 253페이지를 한번 펴봅니다. 253 페이지를 펴보시면 감정평가 관련된 법조문 2개가 있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뭘 외우셔라? 물건별 평가 방법 외우시랬죠? 그거 물어본 게 39번인데, 원래 1번에 있는 객관이라고 되어 있는 건 기본적으로 꼭 외우시라고 그랬죠? 1번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실제로 시험 문제 낼 때는 그 밑에 구체적 내용 물어보는 거에서 토지 뭐 이렇게 해서 정리한 거 있잖아요. 그거 보고 문제를 낼 가능성이 더 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표를 보시면서 뭘 좀 고쳐 놓으시랬어. 감정평가 규칙이 개정되면서 원칙은 남아있는데 누가 다 없어졌다. 그 옆에 있는 예외나 비교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다 어떻게 됐다? 삭제가 됐다라고 해서 고쳐 놓으시랬었죠. 요약집에 거기다가 이제 예외 비교라는 데다 X표 쳐놓은 분도 있고 안 해놓은 분도 있을 텐데, 안 해놓은 분은 수업을 안 들었다는 얘기고. 그럼 2번 가봐요. 2번. 옳지 않은 거예요. 39번에서 2번. 건물의 평가는 원가법에 의하죠. 왜?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원가법으로 평가하는 대표적인 물건이 누구다? 건물. 여기까지 맞죠? 여기까지 본문이니까. 근데 그 뒤에 나와 있는 다만부터는 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규칙 개정되면서 다 삭제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삭제된 걸 삭제 안 한 조문으로 올려놓고 틀렸다고 낸 문제예요. 그러니까 감정평가 규칙이 개정된 걸 알고 계시나요?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가 없어졌어요? 다. 그 요약집에 정리해드린 예외 또는 비교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다 없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번이 틀린 겁니다. 근데 3번은 같이 외우라고 했던 거죠.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중에 집합 건물과 같은 아파트는 뭐의 방법으로 평가한다? 거래사례 비율법. 그 거래사례 비율로 평가하는 다시 만드는 물건 대충적인 거 누구 있어요 또? 자동차. 그 다음에 거래사례 비율법으로 평가하는 대표적인 물건이 뭐예요? 1번이나 4번, 5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토지. 그럼 1번은 뭐예요? 토지를 거래사례 비율법으로 평가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로 써놓은 거고. 그 다음 4번에 가보시면 산림은 이것도 토지니까 원래는 원칙적으로 거래사례 비율법으로 평가하는데 그 토지 위에 나무가 심어져 있잖아요. 근데 그 나무가 만약에 임목이라고 해서 별도의 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는 나무라면 이 나무와 토지는 구분해서 평가해 줄 필요가 있죠. 나무 가격은 따로 평가가 될 테니까. 그 얘기 써놓은 거고. 그 다음에 소경목림이라고 하는 건 심은 지 얼마 안 된 나무예요. 그럼 이 나무를 심을 때 들어간 뭘 알 수 있어요? 비용 알 수 있죠. 왜? 묘목값, 비료값, 물값, 인건비 얼마 들어갔는지 아니까. 그럼 얘는 뭐로 평가할 수 있다? 원가법으로 평가할 수 있겠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조문 외우는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 답은 2번. 40번은 요약집 255페이지를 한번 가보세요. 255. 예, 뭐가 나와 있어요? 법률의 내용 물어보는 문제 중에 또 하나 가격공시제도에 대해서 나오죠. 가격공시제도. 그래서 1번에 있는 객관은 꼭 외워두시자고 했죠. 그래서 누가 공시하느냐, 날짜 언제냐, 어디에 쓰이느냐는 기본적으로 꼭 외워야 될 거고, 문제 좀 어렵게 내면 그 뒤에 256페이지부터 설명되어 있는 구체적 내용 물어본다고 그랬고, 그래서 굵은 글씨로 표시된 것들이 다 한 번씩 시험에 나왔던 것들이다 뭐 이런 얘기 했었죠. 그럼 그 중에서 뭘 물은 거예요? 258페이지에 나와 있는 단독주택 중에서 표준주택의 내용 중에서 259페이지 맨 위에 있는 누구를 물어본 거예요? 공시사항. 그게 40분 문제의 2번 정답입니다. 그러면 259페이지에 있는 표준주택의 공시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지번, 가격, 대지면적, 형상, 용도, 연면적, 구조 및 사용 승인일에다가 지목, 지리적 위치, 토지의 용도 제한, 도로, 교통 상황,
지세. 그럼 12가지나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얘는 꼴랑 몇 개 쏘는 거예요. 지세, 지목, 지리적 위치, 도로, 교통사항이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하라는 거예요? 얘만 공시사항이다라고 해석하라는 거죠. 이것도 포함된다가 아니라. 그래서 2번이 틀렸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이의제기를 해볼만 해요. 이런 문제가 실제 시험에 나오면 뭐라고? 공시사항 안에 이런 거 들어가잖아. 그래서 이렇게 이의제기는 할 수 있는데 이걸 정확하게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표준주택 가격의 공시사항은 교통사항까지다 또는 많이다 이렇게 냈으면 명확하게 틀린 거죠. 근데 이걸 만약에 공시사항에 교통사항도 포함된다 그러면 맞는 거고. 근데 물어본 의도는 뭐로 봐야 돼요? 공시사항을 다 나열한 거로 봐야겠죠. 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냐면 지금 요약집 259페이지에 정리해 놓은 게 1번부터 4번까지는 따로 써놓고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5번만 별도로 다 묶어서 정리해 놨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1번부터 4번까지는 실제로 법률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에다가는 공시사항을 지번, 가격, 대지 및 형상, 용도, 연면적, 구조 및 사용 승인을까지만 법에다 써놨어요. 그리고 대통령령에다가 5번에 있는 공시사항을 적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령에 있는 것만 적어놔서 틀린 거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이 틀렸고 공부하시라고 낸 거예요. 근데 우리 이거 공부할 거 안 할 거요? 안 할 거잖아요. 이거 외울 시간이 있어. 다른 거 하세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2번은 그렇게 해서 참고만 하시고 더 중요한 게 1번하고 4번이에요. 이의제기. 이의제기는 시험에서 의외로 자주 나왔어요. 그래서 1번은 시험에 실제로 한번 나왔었는데 이의제기 할 수 있는 주체.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었냐면 토지 소유자와 토지 이용자만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라고 틀리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빠졌다는 거예요? 법률상 이해관계에 있는 자가 시험에 한번 빠졌었어요. 그래서 이의제기 할 수 있는 주체 한번 틀리게 됐었고 그래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토지 소유자와 토지 이용자뿐만 아니라 그 토지와 이해관계에 있는 자, 법률상 이해관계에 있는 자까지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이의제기를 하는 방법은 모든 공시의 가격에 대해서 이의제기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표준자 들어가든 개별자 들어가든 뭐 공동주택이든 다 이의제기 할 수 있고 그럼 이의제기를 할 대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대상. 그럼 누구한테 이의제기를 해야 되겠어요? 그걸 공시한 주체. 그럼 개별자 들어가는 건 누구한테 해야 되고? 시군구장. 그 다음에 표준자 들어가는 건 국장. 근데 그거를 무한정하게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4번에 있는 것처럼 공시일로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 그럼 여기서는 이제 개별 공시지가니까 누구한테?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서면으로 이의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고해 주세요. 그럼 이거 문제 내면 어떻게 내겠어요?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공시 기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장한테 이의 제기해야 된다. 그럼 뭐가 틀린 거예요? 국장도 틀렸지만 공시 기준일은 항상 1월 1일이 있잖아요. 공시 기준일이 아니라 뭐예요? 공시일로부터 30일. 그러니까 문제 낼 게 무궁무진한 거죠. 법조문들에서는. 그래서 이의 제기는 한 번 참고로 봐주세요. 그래서 답은 2번.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론에서 맞출 게 없어요. 맞출 게. 그래서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 문제 자체가. 그래서 오늘은 집에 가셔서 의외로 어디서 배신을 많이 당했어요? 제일 쉽다고 생각했던 총론. 그래서 틀린 부분들 잘 정리하시고 말씀드린 대로 맞춰야 될 문제도 있지만 틀려도 되는 문제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 설명드렸던 감정평가라는 문제는 실제로 이렇게 나오면 실제 시험에서 맞출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잘 찍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기대하는 건 아니니까 맞춰야 될 문제들만 위주로 잘 공부해 보시라는 거죠. 수고들 많이 하셨고 다음 주가 마지막이죠? 네, 다음 주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나는 60점을 넘겨본 적이 없다는 분은 좀 열심히 하셔서 시험 보기 전에 한 번은 60점 넘고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다음 주는 쉽게 냈으니까 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